미국 TGI 프라이데이스가 파산보호 신청인 챕터 11을 신청했습니다. 챕터 11이 뭐냐? 법원의 감독 아래 영업을 지속하면서 채무를 재조정하는 절차인데요. 좀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TGI 프라이데이스 본사가 회생 신청을 했고 법원은 파산시키느냐 마느냐를 두고 고민 중인 거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미국 본사의 이야기고 지역별 체인점을 운영하는 곳이나 한국 TGI와도 사실 별 상관은 없습니다. 미국 TGI가 파산보호 신청을 한 이유는 자금 조달 때문입니다. TGI는 2017년 체인점에서 얻는 로열티 수입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했는데요. 손님도 줄고 매장 수도 줄어들면서 빌린 돈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졌거든요. 결정적으로 팬데믹 때 크게 타격을 받으면서 이런 상황까지 벌어진 거죠. 사실 TGI만 그런 건 아닙니다. 미국 내 외식 브랜드의 파산보호 신청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러 건씩 접수되고 있거든요. 특히 캐주얼 다이닝 산업이 크게 흔들리고 있죠. 우리는 TGI나 아웃백 같은 곳을 패밀리 레스토랑이라고 부르는데요. 미국에선 캐주얼 다이닝 레스토랑으로 분류합니다. 패스트푸드보다 좀 더 본격적인 식사지만은 고급 레스토랑보다는 가벼운 분위기인 식당을 말하는 거죠. 미국의 젊은 세대들은 이런 캐주얼 다이닝 레스토랑을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비싸지만 딱히 힙하진 않은 식당으로 여깁니다. 사실 Z세대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매장도 리뉴얼하고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당년층의 반발만 불러일으켰죠. TGI가 비록 지금은 파산보호 신청까지 하게 됐지만요. 한때는 힙한 식당 그 자체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아마 옛날 생각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네요.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미국 TGI 파산 신청의 의미입니다. TGI 메뉴들, 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익숙한 음식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식집에 가는 것과 비슷하죠. TGI 프라이데이스는 앨런 스틸먼이 1965년 센트럴파크 동쪽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 첫 매장을 내면서 탄생합니다. Thank God It's Friday를 줄여서 TGI 프라이데이스가 됐죠. 이게 나중엔 Thank Goodness It's Friday가 됐고요. 당시 TGI 매장 주변엔 아파트가 많았는데요. 여기엔 주로 승무원, 모델, 비서 같은 직업을 가진 싱글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스틸먼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식당을 만들었죠. 특히 식당 한쪽에는 싱글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바를 설치했는데요. 이게 지금은 별로 특별할 게 없어 보이지만 당시 기준엔 좀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여성이 혼자 술을 마시는 데에서 제한이 많았거든요. 바는 남성 중심의 문화였고 여성이 혼자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걸 이상하게 봤죠. 남성과 함께 오지 않으면 들여보내주지 않는 곳들도 많았습니다. 60년대 들어서 여성 인권이 향상되고 변화가 일어나긴 했는데요. 인식이 단번에 뒤집어지진 않았습니다. 옛날 방식을 고수하는 곳들이 많았죠. 이런 상황에서 스틸먼은 남자든 여자든 싱글들이 와서 자유롭게 술을 마시는 바를 설치했던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 TGI를 우리식으로 비유를 하자면 감성주점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죠. 스틸먼은 71년에 TGI를 팔아버리긴 했는데요. TGI 분위기 자체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술과 햄버거, 스테이크를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솔로들이 좋아하는 힙한 곳, 미국의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와서 밥과 술을 마시는 곳으로 자리를 잡았죠. 특히 바에서 만드는 칵테일과 바텐더들의 퍼포먼스는 TGI의 핵심 아이템이었어요. 톰 크루즈가 칵테일이라는 영화에 출연하기 위해서 바텐더 훈련을 받은 것도 바로 이 TGI였다고 합니다. 이 일은 당시 TGI의 위상을 잘 보여주죠. 또 이 껍질째 구운 감자, 이게 워낙에 잘 나가니까 이걸 처음 개발한 곳이 TGI라는 주장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자, 이랬던 TGI는 80년대 후반 들어서 분위기가 좀 바뀌게 됩니다. TGI에서 칵테일을 마시던 20대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면서 가족을 이루게 됐고 이들이 가족 단위로 TGI를 방문하게 됐죠. 양도 많고 매장도 크다 보니까 이만한 식당이 없었을 겁니다. 이때부터는 가족들이 찾는 식당이 된 거죠. TGI가 우리나라에 건너온 시기가 대략 이쯤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정착됐고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패밀리 레스토랑의 최전성기는 2000년대 중반입니다. 하지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캐주얼 다이닝 레스토랑마저도 부담으로 다가왔죠. 90년대에 급성장했던 베니건스가 파산을 한 것도 바로 이때거든요. TGI 같은 캐주얼 다이닝 레스토랑들이 전략을 바꾸기 시작한 게 바로 이쯤입니다. 대표적인 전략이 가격을 낮추는 거였죠. 대신 음식의 양도 함께 줄였고요. 미국 TGI의 특징은 음식이 푸짐하다는 건데요. 양이 충분하다 못해 남을 정도였기 때문에 남는 음식은 포장해서 나가는 미국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때 TGI는 양을 줄이는 대신 합리적인 가격으로 경쟁력을 확보했죠. 이게 소비자들에게 통하기도 했고요. 덕분에 다시 반등에 성공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는 못했죠. 2010년대 중반 들어서 다시 이 시장이 얼어붙었거든요. 가장 큰 원인은 우선 트렌드가 지났다는 겁니다. 미국의 청년들은 날이 갈수록 이국적인 음식을 찾았습니다. 또 건강한 음식에 열광했죠. 이런 미국 청년들 관점에서 보자면 TGI는 그냥 전통적인 미국 음식을 파는 식당입니다. 어린 시절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다녔던 식당이었으니까요. 또 동시에 미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식당의 트렌드도 달라졌죠. 아예 파인다이닝 같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거나 저렴하고 빠르게 나오는 식당에서 먹거나 이 둘 중 하나거든요. 후자는 패스트푸드나 패스트 캐주얼 다이닝으로 분류되는 식당들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한참 인기 있는 치폴레나 칙필레 같은 곳이 패스트
패스트 캐주얼로 분류되죠. 또 다른 요인으로는 옐프 같은 앱이 등장하면서 개인 레스토랑들이 주목받았다는 겁니다. 옐프는 사람들이 남긴 식당 평점을 볼 수 있는데요. 후기, 사진, 가격 등이 자세하게 쓰여져 있다 보니까 앱을 보면서 가보지 않은 식당도 다양하게 고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TGI는 이제 좀 뻔하게 느껴지는 거고요. 마지막 요인으로는 매장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TGI를 비롯한 캐주얼 다이닝 레스토랑은 보통 엄청나게 큰 매장에 수십 명의 직원을 고용해둡니다. 그런데 이게 장사가 잘 될 때야 상관이 없지만요. 매출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그대로 타격을 받죠. 매장이 큰 만큼 관리에 많은 돈이 들어가고 인건비도 만만치 않으니까 이게 다 비용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고객이 줄어들면 직원들이 받는 팁도 줄어들기 때문에 직원 이탈도 잦아지고요.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더 막막합니다. 이미 어렸을 때부터 먹어왔던 음식이 특별하지도 않고 새롭지도 않죠. 게다가 저렴한 금액도 아니니 팁도 비싸고요. 식사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경험이라는 측면으로 봐도 단점이 많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TGI나 다른 캐주얼 다이닝 레스토랑들도 자신의 단점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그동안 여러 자구책을 내면서 시도한 것들이 많거든요. 메뉴 리뉴얼, 배달, 인기 메뉴 무한 리필 서비스까지 나름 파격적인 정책을 선보이기도 했었죠. 이 무한 리필 서비스 덕분에 어느 정도 사람들을 식당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하긴 했는데요. 이런 메뉴는 미끼 메뉴입니다. 손실을 감수하면서 내놓는 거죠. 그럼 그만큼 수익성이 높은 다른 메뉴들을 꼭 같이 시켜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파는 이만 못하거든요. 그래도 일시적으로 반등에 성공하는 수준까지는 보여줬는데요. 브랜드를 완전히 부활시켰다거나 다시 이렇게 세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팬데믹이 터지면서 캐주얼 다이닝 시장은 전반적으로 타격을 크게 받았죠.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좀 찾아줄까 했는데요. 트렌드는 이미 드라이브 스루로 넘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미국 레스토랑 시장의 주요 아젠다는 어떻게 하면 더 혁신적인 드라이브 스루를 보여줄 수 있을까였거든요. 이게 레스토랑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였으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칙필레는 4차선 도로를 전부 드라이브 스루 매장으로 활용하는 매장을 선보였거든요. 하지만 캐주얼 다이닝과 드라이브 스루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1분, 길어도 3분 안에 주문한 음식이 나와야 하는데 일단 이게 힘들고 메뉴 자체도 드라이브 스루로 먹기엔 적합하지가 않죠. 또 기존 고객들은 제대로 된 식사를 원하는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매장에서 먹는 걸 선호했고요. 이렇게 다양한 이유가 얽혀서 매출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수많은 미국 레스토랑들이 비슷한 시기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죠. 여기에 TGI도 마찬가지였고요.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엔 좀 다릅니다. 인플레이션이 터지면서 아웃백이나 빕스 같은 곳들이 오히려 가족 단위로 가기에 괜찮은 식당으로 인기를 누렸으니까요. 패밀리 레스토랑 특유의 아동 친화적인 분위기도 한몫했고요. 그런데 이건 과거 미국과도 비슷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패밀리 레스토랑을 찾는 소비자들은 이미 패밀리 레스토랑이 익숙한 소비자들입니다. 90년대와 2000년대에 부모님과 혹은 친구들과 많이 가봤기 때문에 친숙하죠. 한동안은 잘 찾지 않다가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나서 재방문하고 있는 건데요. 이건 과거 미국 캐주얼 다이닝 시장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계에선 다양한 예상과 추측들이 나오는데요. 물론 이런 예상들이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미래의 소비자들은 지금의 소비자들과는 또 다를 테니까요. 게다가 미국과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성격은 완전히 다르고 또 환경도 다릅니다. 미국의 캐주얼 다이닝은 미국인들에겐 전통 음식을 파는 식당이지만 우리에겐 미국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니까요. 레스토랑도 그렇지만 하나의 산업이 무너져가는 걸 볼 때 이런 비판들이 나옵니다. 진작 이것저것 좀 해보지, 저러니까 망하지. 참 슬픈 사실이지만 기업들이 시도를 안 해본 게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안 해본 게 없을 정도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실패했기 때문에 그냥 오래된 식당으로 남았을 뿐이죠. 이런 걸 보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변화한다는 것이 말은 쉽지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국내 패밀리 레스토랑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남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